내 이름은 이서준, 23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첫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평범한 청년이다. 나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완벽한 성체는 바로 나의 가족이었다. 나의 아버지, 이태곤 교장 선생님은 우리 동네에 존경받는 인격자셨다. 그는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고 언제나 우리에게 정직과 성실의 가치를 강조하셨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들려주는 공자왈 맹자왈 이야기는 내게는 세상의 법보다 더 중요한 지침이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 김은희 여사님. 어머니는 우리 집의 심장이었다. 그녀는 늘 온화한 미소와 함께 따뜻한 밥과 국으로 우리를 품어주었다. 어머니의 삶은 오직 아버지와 나를 위한 헌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런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리고 이처럼 완벽한 가정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늘 자랑스러웠다. 오늘 저녁도 그랬다. 어머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아버지를 위해서는 혈압에 좋다며 정성껏 만든 나물 반찬을 상에 올리셨다. 서준아, 많이 먹어라. 곧 면접 보러 다니려면 기운이 있어야지. 어머니는 내 밥그릇 위로 가장 큰 갈빗대 하나를 올려주시며 미소 지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당신은 너무 착해서 탈이야. 당신 음식 솜씨는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데 늘 당신 입에 들어가는 건 없으니 제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당신이랑 우리 서준이 입에 들어가는 거 보는 게 저한테는 더 큰 행복인걸요. 두 분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졌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이었다. 식사가 끝난 후 어머니는 남은 갈비찜과 새로 담근 김치를 커다란 반찬통에 정성껏 담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건 또 어디에 보내시게요? 옆집 윤씨, 아주머니 좀 갖다 주려고. 남편 일찍 여의고 혼자 사는데 요즘 몸도 안 좋아 보이더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챙겨드려야지. 옆집 윤씨 아주머니. 그녀는 1년 전 우리 동네로 이사온 중년의 과부였다. 그녀는 늘 창백한 얼굴에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가 큰 빚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수군거렸다. 어머니는 그런 그녀를 유독 안쓰럽게 여겨 시도 때도 없이 음식을 만들어다 주고 쌀이며 생활용품이며 챙겨주기 일쑤였다. 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서 살아있는 보살의 모습을 보았다. 며칠 뒤 나는 어머니의 더 큰 선행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날 나는 면접 준비 때문에 도서관에 가지 않고 내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거실에서 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가 교장으로 있는 학교의 한 선생님인 듯했다. 네, 선생님, 안 그래도 그 이야기 들었어요. 정민이 말이죠. 아버지가 실직하시고 어머니는 몸이 아프셔서 겨울 교복 살 돈이 없다고요. 참 마음이 아프네요. 통화가 끝난 후에도. 어머니는 한동안 거실에서 깊은 한숨을 쉬셨다. 그리고 잠시 후 어머니는 조용히 외출 준비를 하셨다. 1시간쯤 지났을까. 어머니는 커다란 쇼핑백 하나를 들고 돌아오셨다. 그 안에는 우리 동네 교복가게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어머니가 교복가게 사장님과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사장님, 어제 제가 사간 그 교복 말이에요. 정민이 학생에게는 그냥 학교 개교기념일 이벤트에 운 좋게 당첨된 거라고만 전해주세요. 혹시라도 아이가 부담을 느끼거나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요. 아셨죠? 나는 그 통화 내용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의 어머니는 그저 착하기만 한 분이 아니었다. 상대방의 자존심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할 줄 아는 속이 깊고 지혜로운 분이셨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나의 그 완벽했던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의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한 그것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표정. 어머니는 옆집 윤씨 아주머니를 도와주고 돌아온 날이면 늘 현관에 들어서며 안도의 한숨을 쉬셨다. 그리고 내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온화했던 미소가 잠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주 잠깐 깊이를 알 수 없는 피로감과 슬픔 혹은 무언가 차가운 결의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곤 했다. 하지만 내가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하고 물으면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라고 대답하실 뿐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수첩이었다. 어느 날 나는 어머니 방에서 볼펜을 찾다가 침대 머리맡에 놓인 작은 가죽 수첩을 발견했다. 평범한 수첩이었지만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잠겨있는 물건이었다. 솔직하고 숨기는 것 하나 없으신 어머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다. 나는 매일 밤 어머니가 잠들기 전 그 수첩에 무언가를 꼼꼼히 기록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의 어머니의 표정은 늘 진지하고 엄숙했다. 저 수첩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나의 평범하고 행복한 어머니에게 자물쇠로 잠가야만 하는 비밀이란 게 대체 무엇일까? 나는 그런 작은 의문들을 애써 무시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탓일 거라고, 완벽한 행복에 익숙해져 사소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우리 가족은 완벽했다. 아버지는 존경받는 교육자셨고 어머니는 성녀와도 같은 분이셨다. 그 사실만은 변하지 않을 터였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내 눈으로 직접 아버지의 위선과 내 세상의 붕괴를 목격하게 될 바로 그날 밤이 오기 전까지는 대학 졸업반이었던 나는 마지막 학기 기말고사를 마치고 예상보다 일찍 종강을 맞았다. 친구들은 해방감에 취해 술을 마시러 가자고 했지만 나는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곧장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부모님께는 연락하지 않았다.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오랜만에 어머니가 해주시는 따뜻한 집밥을 먹고 싶었기 때문이다. 버스가 서울을 벗어나 익숙한 우리 동네로 접어들수록 내 마음은 설렘으로 부풀어 올랐다. 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나의 완벽한 가족을 떠올렸다. 늘 존경스러운 아버지, 늘 자애로운 어머니, 그들이 만들어준 이 단단한 울타리 안에서 나는 아무런 걱정 없이 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아들이었다.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 버스에서 내린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었다. 동네는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가로등 불빛만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나를 따라왔다. 우리 집 대문이 저만치 보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광경에 걸음을 멈췄다. 아버지의 검은색 세단이 우리 집 주차장이 아닌 옆집 윤씨 아주머니 집과의 사이 후미진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었다. 왜 아빠 차가 저기에 있지? 고장이라도 났나? 나는 의아하게 생각하며 차 쪽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차의 시동은 꺼져 있었고 안에는 불이 꺼진 채 미동도 없었다. 나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나도 모르게 발소리를 죽였다. 그리고는 어둠을 방패 삼아 조심스럽게 차의 조수석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나는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야 말았다. 차 안에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있었다. 운전석에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나의 아버지, 이태곤 교장 선생님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조수석에는 늘 아프고 가엾은 표정을 짓던 옆집 과부, 윤씨 아주머니가 있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입을 맞추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내 손에 들려있던 가방이 툭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나는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내 심장이 쿵, 쿵쿵 하고 귀에서 울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것은 짧은 입맞춤이 아니었다. 아주 길고 깊고 익숙한 연인들의 그것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윤씨 아주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는 것을, 그리고 그 여자가 아버지의 목에 팔을 두르는 것을 어둠 속에서도 똑똑히 보았다. 내 속에서 무언가 역겨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토할 것 같았다. 나의 완벽했던 세상이 그 순간 산산조각이 났다. 평생을 학생들에게 정직과 도덕을 가르쳐온 나의 아버지가 사실은 어두운 골목길에서 남몰래 다른 여자와 입을 맞추는 위선자였다. 그리고 그 상대가 나의 어머니가 그토록 가엾게 여겨 온갖 정성을 쏟아붓던 바로 그 여자라니.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나의 어머니의 선량한 마음에 대한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모독이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 달려가 차 유리를 깨부수고 저 두 사람의 위선을 만천에 드러내고 싶었다. 하지만 내 발은 땅에 뿌리라도 내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분노와 절망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나를 그 자리에 못 박아버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윤씨 아주머니가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집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그리고 아버지는 차를 몰아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우리 집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방금 전까지 다른 여자와 사랑을 속삭이다 온 사람이 아니라 야근에 지쳐 늦게 귀가한 성실한 가장의 얼굴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나는 그날 밤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나는 동네 놀이터의 차가운 벤치에 앉아 밤을 새웠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장면이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나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경멸로, 그리고 혐오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의 가엾은 어머니,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지금쯤 남편의 저녁상을 걱정하며 잠들어 있을 나의 순진한 어머니를 생각하니 심장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결심했다. 이 사실을 어머니께 알려야만 한다고. 어머니를 저 더러운 배신과 기만 속에서 구해내야만 한다고. 다음 날 새벽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내 방으로 올라가 밤새 한숨도 못 잔 몸을 침대에 뉘었다. 아침이 되자 아래층에서부터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올라왔다. 나는 주방으로 내려갔다. 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있었고 어머니는 내게 아침밥을 차려주시며 환하게 웃으셨다. 어머나, 우리 아들 언제 왔어? 말도 없이. 배고팠겠네. 어서 앉아. 이 평화로운 아침 식탁의 풍경이 이제는 소름 끼치는 위선과 기만의 연극 무대처럼 보였다. 나는 차마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었다. 식사가 끝난 후였다. 내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 마음먹은 바로 그 순간 어머니는 냉장고에서 커다란 반찬통을 꺼내셨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가장 자신 있어 하시는 갓 담근 알타리무, 김치가 가득 담겨 있었다. 어머니, 이건 또 누구 주시려고요? 내 질문에 어머니는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응, 옆집 윤씨, 아주머니. 지난번에 김치가 다 떨어졌다고 해서 마음이 쓰이더구나. 몸도 안 좋은 사람인데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야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잘 챙겨 드려야 한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다. 어머니의 저 선량함, 자신의 등 뒤에서 남편과 놀아나는 저 여자를 향한 저 바보 같은 동정심,
나는 어머니의 저 미소가, 저 따뜻한 마음씨가 너무나도 끔찍하게 느껴졌다. 저 여자는 지금 어머니의 동정심을 비웃으며 어머니의 남편과 놀아나고 있는데 어머니는 김치통을 들고 현관을 나섰다. 나는 창문 너머로 어머니가 옆집 대문 앞에서 윤씨 아주머니에게 김치통을 건네는 모습을 보았다. 윤씨 아주머니는 또다시 그 가련한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방관자로만 머무를 수 없었다. 나는 이 모든 위선을 끝내야만 했다. 설령 그 끝이 우리 가족의 파멸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방으로 올라가 방문을 잠갔다. 그리고 굳게 결심했다. 오늘 밤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 내가 본 모든 것을 폭로하리라고. 나는 그렇게 내 손으로 직접 내 가족이라는 완벽한 성체에 불을 지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를 그 지옥 같은 진실로부터 구해내야 한다는 결심은 막상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하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나는 차마 내 입으로 이 완벽해 보이는 가정에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저 온화한 미소를 내 손으로 직접 산산조각 낼 용기가 내게는 없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밥을 입으로 밀어 넣었다. 아버지가 하는 모든 말은 위선으로 들렸고 어머니의 모든 행동은 가련한 희생처럼 보였다. 그날 이후 나의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비밀과 기만으로 가득 찬 숨막히는 연극 무대였다. 그리고 나는 그 무대 위에서 진실을 아는 유일한 관객이 되어버렸다. 나는 변했다. 나는 더 이상 부모님을 존경하는 순진한 아들이 아니었다. 나는 매사에 날이 서 있었고 특히 아버지를 향한 나의 태도는 노골적인 경멸과 냉소로 가득 찼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거실에서 나를 불러 앉혔다. 서준아, 너 요즘 무슨 일이 있니? 졸업도 했는데. 어른스럽게 행동해야지. 왜 그렇게 삐딱하게 구는 게냐? 평소 같았으면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을 테지만 그날의 나는 달랐다. 나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아버지, 저도 이제 어른들의 위선에 대해서 배워야 할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이 얼마나 피곤한 것인지 아버지께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말에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무언가 찔리는 사람처럼 내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을 했다. 다 큰 놈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그는 서재로 들어가 버렸고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통쾌함보다 더 큰 씁쓸함을 느꼈다. 어머니를 향한 나의 태도도 변해갔다. 나는 어머니의 선량함을 더 이상 존경할 수 없었다. 그것은 이제 나의 눈에 어리석음과 동의어였다. 나는 어떻게든 어머니를 계몽시키려 애썼다. 어머니는 너무 사람을 잘 믿으시는 게 문제예요. 세상에는 어머니의 그런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뒤에서 이용해 먹으려는 나쁜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다고요. 특히 옆집 윤씨 아주머니 같은 사람이요. 하지만 어머니는 내 걱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내 손을 잡을 뿐이었다. 서준아, 그래도 사람을 믿고 살아야지. 어떻게 의심만 하고 산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단다. 설령 속는 일이 있더라도 속이는 사람보다 속는 사람이 마음은 더 편한 법이야. 어머니의 대답에 나는 가슴이 답답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어머니, 지금 속고 계신 거라고요. 그것도 당신의 남편과 당신이 가장 아끼는 이웃에게 동시에 말입니다.
나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말을 차마 내뱉지 못하고 삼켜야만 했다. 나의 비밀은 내 안에서 점점 더 무겁게 자라나는 종양과도 같았다. 나는 잠을 잘 수도 밥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다. 침묵함으로써 나 역시 아버지의 기만적인 행위에 동조하는 공범이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였다. 며칠을 끙끙 앓던 끝에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만 했다. 내 편이 되어줄, 그리고 내게 현명한 조언을 해줄 어른이 필요했다. 나는 외할아버지를 떠올렸다. 나는 부모님께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시외 버스터미널로 향했다. 버스가 복잡한 서울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자 비로소 숨이 트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 마음을 짓누르는 비밀의 무게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외할아버지는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낡은 흙집을 지키며 평생을 농사만 짓고 살아오신 분이었다. 그는 말이 없고 무뚝뚝했지만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속이 깊은 분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예고도 없이 찾아가자 할아버지는 놀란 기색도 없이 그저 마루에 앉아 하던 콩껍질을 까며 나를 맞으셨다. 왔냐?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나는 할아버지 곁에 나란히 앉았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함께 콩깍지를 깠다. 할아버지의 투박하고 주름진 손이 내 떨리는 마음을 조금씩 진정시켜주는 것 같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내가 먼저 침묵을 깼다. 할아버지, 왜? 저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지난 며칠간 나를 괴롭혔던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늦은 밤 골목길에서 목격했던 아버지와 윤씨 아주머니의 모습,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여자에게 김치를 가져다 주던 어머니의 모습까지. 나는 이야기를 하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내 안에 분노와 슬픔, 혼란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할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아버지가 너무 증오스러워요. 그리고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미치겠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모든 걸 폭로하고 이 지옥을 끝내고 싶은데 어머니가 받으실 상처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할아버지께서도 나와 함께 분노해 주시기를, 그리고 당장 그들을 응징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반응은 나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는 내 모든 이야기를 듣고도 조금도 놀라거나 분노하지 않으셨다. 그는 그저 묵묵히 콩깍지를 까며 내 이야기가 모두 끝나기를 기다려 주셨다. 내가 울음을 그쳤을 때 할아버지께서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밭고랑처럼 깊고 눈을처럼 담담했다. 서준아, 네? 사나운 개와 맞서 싸우는 방법이 소리 지르고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란다. 나는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때로는 아주 커다랗고 깊은 덫을 파놓고 개가 신이 나서 제 발로 그 덫에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법이지. 할아버지는 깐 콩을 소쿠리에 담으며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씀을 이었다. 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많다. 내 어머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운 분이야. 어쩌면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주 길고 거대한 연극의 한 장면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연극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일까? 분노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법이다. 네가 지금 분노에 휩싸여 섣불리 무대 위로 뛰어들어 칼을 휘두르면 오히려 연극을 망치고 진짜 주인공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어.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셨다. 그러니 서준아, 조금만 더 지켜보거라.
연극이 끝날 때까지 가장 좋은 관객이 되어 조용히 지켜봐.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연극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그때가 되면 저절로 알게 될 게야. 나는 할아버지의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분노에 대한 동조와 행동에 대한 지침을 원했지만 내가 얻은 것은 더 큰 의문과 알 수 없는 수수께끼뿐이었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할아버지 댁을 나섰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었다. 내 어머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운 분이다. 어머니가 천사같이 착하고 바보같이 순진하기만 한 나의 어머니가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폭로하는 대신 할아버지의 조언대로 아주 조금만 더 지켜보기로 나는 그렇게 내 가족이라는 기이한 연극의 가장 불안한 관객이 되어 다음 막이 오르기를 숨죽여 기다리기 시작했다. 외할아버지 댁에서 돌아온 후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내 안에서 들끓던 분노와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었던 조급함은 차가운 이성과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바뀌어 있었다. 외할아버지의 말씀처럼 나는 이 기괴한 연극의 성급한 배우가 아닌 가장 냉철한 관객이 되어 모든 것을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렇게 내 집 안에서 나만의 수사를 시작했다. 나의 첫 번째 관찰 대상은 아버지였다. 존경과 사랑이라는 콩깍지가 벗겨진 눈으로 본 아버지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행동과 말 속에는 거짓과 위선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그는 부쩍 교사 연수나 동문회 모임을 핑계로 늦은 밤에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다. 하지만 그가 나갈 때마다 나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식 일정표를 확인했다. 그 어디에도 아버지가 말한 일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회의에 간다면서 평소에는 뿌리지도 않던 값비싼 향수를 뿌렸고 동문회에 간다면서 아끼던 고급 시계를 차고 나갔다. 그는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 그의 휴대전화는 새로운 비밀의 성체가 되었다. 그는 전화가 올 때마다 화들짝 놀라며 화면을 확인했고 황급히 베란다나 차고로 나가 소공어리며 통화를 했다. 나는 몇 번 일부러 그의 근처를 지나가며 통화 내용을 엿들었다.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고 있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하늘이 두 쪽 나도 모를 거야. 조금만 기다려. 곧 좋은 날이 올 테니 그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라는 사실을 나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깨달아야만 했다. 나의 두 번째 관찰 대상, 그리고 더 큰 미스터리는 바로 어머니였다. 외할아버지의 말씀처럼 나는 어머니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옆집 윤씨 아주머니를 살뜰히 챙겼다. 하지만 그 방식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는 그저 남는 음식을 나눠주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일부러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을 만들어다 주었다. 예를 들면 몇 시간 동안 푹 고아야 하는 꼬리곰탕이나 수십 가지의 재료를 일일이 차에 썰어야 하는 구절판 같은 것들. 어느 날 나는 어머니께 물었다. 어머니, 왜 그렇게 힘든 음식을 해서 주세요? 그냥 김치나 밑반찬이면 충분할 텐데요. 어머니는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 사람이 몸이 허하니 이럴 때일수록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지. 하지만 나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다른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자 갚을 수 없는 마음의 빚을 지우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나는 윤씨 아주머니가 그 음식을 받아들며 기쁨이 아니라 부담감으로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윤 씨 아주머니는 여전히 어머니에게 돈을 빌리러 왔다. 보일러가 고장나서요. 아이가 학원비가 밀려서요. 하지만 그녀가 요구하는 금액은 예전처럼 큰 돈이 아니었다. 10만 원, 20만 원. 아주 소소하고 현실적인 금액이었다.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군말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보고야 말았다. 서재를 지나가다 우연히 열린 어머니의 방문 틈으로 나는 어머니가 그 비밀스러운 수첩에 무언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그저 일기를 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은행 ATM기에서 뽑은 현금 인출 명세서 영수증을 수첩의 한 페이지에 풀로 정성껏 붙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날카로운 필체로 이렇게 적었다. 2025년 6월 24일 윤 씨, 아들 학원비 명목으로 20만 원 빌려감. 나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순진한 피해자의 행동이 아니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치밀한 전략가의 행동이었다. 외할아버지의 말씀이 옳았다. 나의 어머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무서운 분이었다. 나의 궁극의 시험은 바로 우리 집의 저녁 식탁에서 매일같이 치러졌다. 그곳은 나에게는 숨막히는 연극 무대였다.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의 위험 있는 얼굴로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사람은 무엇보다 정직해야 하는 법이다. 작은 거짓말이 모여 결국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법이지.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국에 만밥을 씹지 못하고 간신히 삼켰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보, 당신은 정말 훌륭한 교육자세요. 당신 같은 분 밑에서 배우는 아이들은 참 행복하겠어요. 나는 어머니의 그 미소 속에서 아주 옅은 경멸의 그림자를 읽었다. 나는 그 위선과 기만의 식탁에 앉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척 연기를 해야만 했다. 그것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끔찍한 시련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마지막 사건이 터졌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유난히 상기된 얼굴로 중대 발표를 했다. 내가 요즘 잘 아는 후배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하나 구상 중인데 이게 아주 전망이 밝아. 강원도 평창에 친환경 펜션을 짓는 사업인데 초기 투자금만 좀 들어가면 몇 년 안에 두세 배는 뛸 것이 확실해.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잘 아는 후배. 그게 누구인지는 불을 보듯 뻔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어머니를 향해 몸을 돌렸다. 여보, 당신이 그동안 아끼고 모아둔 돈 있잖소. 돌아가신 장인어른께 물려받은 그 땅판 돈 말이야. 그걸 여기에 투자하면 우리 노후는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어. 당신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아버지는 어머니의 평생 모은 목숨 같은 돈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다. 그 돈으로 자신의 내연녀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벌일 심산이었던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장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이 모든 사기극을 폭로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를 막아선 것은 어머니의 반응이었다. 어머니는 조금도 놀라거나 화내지 않으셨다. 그녀는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정말 좋은 기회처럼 들리네요. 하지만 큰돈이 들어가는 일이니 제가 사업 계획서를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결정할게요. 그 후배라는 분 한번 집으로 모시고 오세요.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어봐야지요. 어머니의 대답에 아버지는 덫에 걸린 줄도 모르고 기뻐 날뛰었다. 역시 당신밖에 없소. 내가 당장 약속을 잡겠소.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걸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왜 저렇게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이신 걸까? 설마 아버지의 거짓말에 또다시 속아 넘어가시는 것은 아닐까? 외할아버지는 기다리라고 하셨지만 이대로 기다리다가는 어머니의 전 재산을 날리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더 이상 관객으로만 머무를 수 없다고 결심했다. 나는 무대 위로 올라가야만 했다. 설령 그것이 연극을 망치는 행위라 할지라도 나는 내 어머니를 지켜야만 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시장에 가신 틈을 타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자물쇠로 잠긴 그 비밀 수첩을 머리핀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열었다. 내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아침 어머니가 시장에 가신 틈을 타 나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야 말았다. 나는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 그 비밀스러운 자물쇠에 달린 수첩을 손에 들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지만 나는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자기 합리화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서랍 속에서 오래된 머리핀을 찾아내 서툰 솜씨로 자물쇠를 몇 번 건드렸다. 딸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비밀이 내 앞에 무방비하게 열렸다. 나는 숨을 죽이며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지옥이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일기장이 아니었다. 한 여자가 수년에 걸쳐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좀먹어 들어갔는지를 기록한 처절한 증거 기록 보관소였다. 2020년 3월 5일 그이 교장 승진 축하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옴. 옷에서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났음.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지만 내가 예민한 탓이라 생각하기로 함. 2021년 7월 12일 옆집 윤씨 남편 제사상 차릴 돈이 없다며 50만 원 빌려 감. 그날 밤 그이가 윤씨 집에서 나오는 것을 창문으로 목격함. 두 사람은 부부처럼 다정해 보였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음. 2023년 11월 2일 윤씨 어머니 병원비 명목으로 300만 원 빌려 감. 하지만 오늘 동네 병원에서 만난 윤씨의 어머니는 아주 건강해 보였음. 내가 어머니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라고 말하자 윤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음. 모든 게 거짓말이었음. 페이지를 넘길수록 내 손은 더욱 심하게 떨려왔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모든 거짓말, 윤씨와의 모든 만남, 그리고 어머니가 그들에게 건넨 모든 돈의 액수가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이 기록들을 보며 어머니의 처지에 다시 한번 분노와 슬픔을 느꼈다. 어머니는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도 그저 기록만 하고 계셨던 것이다. 방역할 용기도 이혼할 자신도 없어서 그저 매일 밤 이 수첩에 눈물을 쏟아내며 당하고만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저 사기꾼들에게 평생 모은 재산까지 넘겨주려 하고 계신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이 나약하고 가엾은 나의 어머니를 이 지옥에서 내 손으로 직접 구출해야만 했다. 나는 그 수첩을 든 채 거실에 앉아 어머니가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렸다. 얼마 후 시장을 보고 돌아온 어머니가 현관으로 들어서셨다. 나를 보자 어머니는 평소처럼 온화하게 웃으셨다. 어머나, 우리 아들 아직 안 나갔네.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린 거야.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눈앞에 그 비밀 수첩을 펼쳐 보였다. 어머니, 내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격앙되어 있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바보처럼 등신처럼 당하고만 사실 거예요. 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내가 들고 있는 수첩을 보더니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아주 슬픈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지금 바람 피우고 있어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잖아요. 상대는 바로 우리 옆집 어머니가
그렇게 가엾게 여기는 윤 씨 아줌마라고요.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런데 왜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저 여자를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신 거냐고요. 나는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다. 이 수첩이 다 뭐예요? 이렇게 다 알고 계셨으면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그 투자 제안까지 받아들이시려는 거잖아요. 평생 모은 돈까지 저 사기꾼들 손에 넘겨주실 작정이냐고요. 내 격렬한 비난에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셨다. 그 모습에 나는 내 예상이 맞았다고 확신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지만 그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어머니에 대한 연민으로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다. 됐어요. 이제 제가 할게요. 제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모든 걸 끝낼 거예요. 어머니는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어머니, 나는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어머니가 조용히 손을 들어 나의 행동을 제지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내가 알던 나약하고 슬픈 기색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내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도 강인한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낯선 표정이 떠올랐다. 서준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하고 낮았다. 네가 내 수첩을 봤구나. 내 계획에 없던 일이지만 어쩔 수 없지. 이제는 너에게도 모든 것을 말해줘야겠구나. 계획이라니요. 무슨 이건 내 슬픔의 기록이 아니란다. 서준아, 어머니는 내가 들고 있던 수첩을 가져가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이건 내가 지난 5년간 모아온 전쟁 물자를 보관해둔 창고다. 나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5년 전, 내가 네 아버지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된 날, 나도 너처럼 분노했단다. 당장 달려가서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잡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 지르고 싶었지. 하지만 서준아, 만약 내가 그때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니? 어머니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그저 남편에게 배신당해 이성을 잃은 히스테릭한 아내 취급을 받았을 게다. 네 아버지는 눈물 몇 방울로 내게 용서를 구하고 뒤로는 다시 그 여자를 만났겠지. 나는 그런 어리석고 소모적인 싸움은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수첩의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내가 봤던 그녀가 윤 씨에게 빌려준 돈의 액수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다. 내가 저 여자에게 계속해서 돈을 주고 음식을 만들어다 준 것은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덫이었단다. 저 여자가 내게서 받은 모든 것은 훗날 법정에서 그녀가 내 남편의 내연녀로서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것을 증명해줄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테니까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제안한 그 투자 말이다. 어머니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기다려온 마지막 퍼즐 조각이란다. 네 아버지는 이제 단순한 바람둥이가 아니야. 아내의 재산을 빼돌려 내연녀와 함께 사업을 벌이려는 사기꾼이 되는 거지.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준아, 법정에서는 감정적인 외도 문제보다 명백한 금전 사기 문제가 훨씬 더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가 된단다. 나는 네 아버지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의 탐욕으로 증명하게 만들고 싶었다. 나는 그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완벽한 막다른 골목에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를 지난 5년간 기다려온 것이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아니,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나의 어머니는 순진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장 치밀하고 가장 인내심 강하며 가장 무서운 전략가였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하며 등 뒤에서는 복수를 위한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로 눈이 멀고 어리석었던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나였다. 나는 이 거대한 연극의 실체도 모른 채 분노에 휩싸여 무대 위로 뛰어들어 모든 것을 망치려 했던 어릿광대에 불과했다. 나는 할 말을 잃고 그저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고 연약해 보였던 그 어깨가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장군보다 더 거대하고 강인해 보였다. 어머니가 나를 돌아보았다. 이제 곧 이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를 게다. 그리고 서준아, 너는 더 이상 불안한 관객이 아니야.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너는 이제 이 어미의 가장 든든한 증인이자 유일한 아군이 되어줘야 한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리고는 아주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어머니는 죽었다. 그리고 나의 눈앞에는 내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위대하고도 낯선 한 명의 전사가 서 있었다. 어머니의 비밀 수첩을 본 이후 나는 더 이상 이전의 이서준이 아니었다. 나의 세상은 재편되었고 나의 역할은 명확해졌다. 나는 더 이상 어머니를 지켜야 할 나약한 피해자로 보지 않았다. 나는 나의 어머니를 존경과 경애를 담아 나의 총사령관으로 모시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가장 충직한 병사가 될 터였다. 우리의 마지막 전쟁을 위한 계획은 어머니의 지휘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서준아, 너는 내일 그들이 왔을 때 철저하게 네 아버지의 편에 서야 한다. 어머니는 나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셨다. 너는 내게 화를 내고 나의 고집을 탓하며 아버지가 제안한 사업에 당장 투자하라고 나를 압박해야 해. 네가 완벽하게 그들을 속여 넘길수록 그들은 더 깊은 함정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할 수 있겠니? 네. 어머니, 아니, 선생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장하게 대답했다. 나는 이제 이 연극의 결말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결전의 날 저녁, 아버지는 윤 씨 아주머니를 사업 파트너인 후배라고 소개하며 집으로 데려왔다. 윤 씨는 슬픔에 젖은 과부의 가면을 벗고 유능한 사업가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파워포인트로 만든 그럴듯한 사업 계획서를 내밀며 평창에 지을 펜션의 장밋빛 미래에 대해 유창하게 설명했다. 아버지는 옆에서 거들며 이 투자가 얼마나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지를 역설했다. 나는 약속대로 나의 연기를 시작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머니를 향해 화를 냈다. 어머니,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만 하실 거예요. 이건 아버지가 우리 가족의 노후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자꾸 걷어차려고 하세요? 내 연기에 아버지와 윤 씨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편에 가장 강력한 지원군이 생겼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서준아, 너는 가만히 있으죠. 이건 어른들의 문제다. 어머니는 나를 꾸짖는 척하며 계속해서 망설이는 연기를 펼쳤다. 그녀는 사업 계획서의 문제점들을 일부러 순진하게 지적하며 두 사람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여기 투자 설명서를 보니 모든 책임은 투자자인 제가 지고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이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했다. 원래 투자는 다 그런 거요. 위험 부담 없이 어떻게 큰 돈을 벌겠소. 당신은 평생 장사 한 번 안 해봐서 그런 걸 모르는 거야.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돼.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나는 내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이 제대로 켜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마침내
1시간가량의 실랑이 끝에 어머니는 나의 등살에 못 이기는 척 마침내 투자를 결심한 것처럼 보였다. 알겠어요. 여보, 당신과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원하니 한번 믿어보지요.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와 윤 씨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온 투자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계약서를 천천히 읽어보셨다. 그리고는 펜을 들었다. 아버지와 윤 씨는 숨을 죽인 채 어머니의 손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번들거렸다. 어머니는 마침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려는 듯 펜 끝을 종이에 가져다 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머니는 들고 있던 펜을 탁 소리가 나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도 냉철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봅시다. 아버지와 윤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어머니는 윤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윤 씨, 사업 설명 잘 들었어.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구려. 당신의 어머니께서는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병환이 다 나으셨나 보. 이렇게 큰 사업을 시작할 여유도 있으시고. 윤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 그게 무슨... 그리고 당신 죽은 남편의 제사상 차릴 돈이 없어 내게 50만 원을 빌려 갔던 것이 2021년 7월 12일이었지.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당신은 죽은 남편의 제사를 지내는 대신 살아있는 내 남편과 함께 있었더군. 안 그런가? 어머니는 서재에서 가져온 비밀 수첩을 펼쳐 그날의 기록을 짚어보였다. 윤 씨는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여보, 당신이 말한 그 잘 아는 후배라는 사람이 바로 이 여자였군요. 당신은 당신 아내의 돈을 빼돌려 당신의 내연녀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벌일 생각이었던 게고,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 뭘 안다고? 아버지는 당황하여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어머니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 눈짓을 보냈다. 나는 기다렸다는 듯 내 스마트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방금 전까지의 모든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어머니,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이건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원래 투자는 다 그런 거요. 당신은 평생 장사 한번 안 해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오자 아버지와 윤 씨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들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잿빛이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들도 깨달은 것이다. 나는 녹음 파일을 끄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지금 이 대화 전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기 행각을 아버지의 목소리로 직접 증명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지켜온 교장 선생님이라는 명예, 존경받는 가장이라는 위선, 그 모든 가면이 한순간에 벗겨져 내렸다. 그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잘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경멸스럽다는 듯이 한번 쳐다보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이혼 서류는 내일 변호사를 통해 보내겠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났다. 아버지와 윤 씨는 그들이 저지른 죄의 증거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다음 날 학교에 사표를 냈다. 그의 불륜과 사기 행각은
내가 직접 교육청에 제보했기 때문이다. 그는 평생의 명예와 직장을 모두 잃었다. 윤 씨 역시 사기 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집 안에는 나와 어머니 단둘만이 남았다. 길고 길었던 연극이 끝나고 무대 위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그 깊고 지혜로운 마음을 이 어리석은 아들이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저의 경솔함과 분노가 자칫 어머니의 큰 계획을 망칠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셨다. 아니다. 서준아, 네 덕분이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 혼자서는 이 힘든 싸움을 끝까지 해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너는 나의 가장 훌륭한 아군이었어. 고맙다. 내 아들, 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어머니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사랑,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평화에 대한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어머니는 이혼 후 아버지에게서 받은 위자료와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했다. 그리고는 작은 상담소를 하나 여셨다. 세상의 모든 기문이들을 위해서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자식에게 외면당하면서도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홀로 고통받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나눠주는 곳이었다. 나는 대학 졸업 후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대신 어머니의 상담소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다. 나의 상처와 방황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가족은 부서졌다. 하지만 우리는 그 폐허 위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진실하며 의미 있는 새로운 관계를 쌓아 올리고 있었다. 그 폭풍 같던 날들이 지나고 다시 2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상은 많이 변했고 우리 가족 역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아버지, 이태곤 씨는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살지 않았다. 교육계에서 영원히 추방당한 그는 모든 명예와 재산을 잃고 시골의 작은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만 간간히 들려왔다. 그는 가끔 내게 엄마는 잘 지내시니 하는 짧은 문자를 보내왔지만 나는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다. 그를 향한 나의 분노는 이제 사라졌지만 그가 저지른 배신과 그로 인해 우리 가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역사였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내게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이태곤 씨일 뿐이었다. 나의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내가 방황하는 청년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곁에서 어머니의 일을 도우며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이혼 후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여 작은 재단을 만드셨다. 재단의 이름은 은희의 서재였다. 그곳은 변호사 사무실도 상담소도 아니었다. 그저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자식에게 외면당하며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여성들이 찾아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작고 아늑한 쉼터였다. 나는 그곳의 유일한 직원이자 어머니의 든든한 비서가 되었다. 나는 상담 예약을 잡고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 차를 준비하고 어머니의 강연 자료를 정리하는 일을 했다. 나는 이 일을 하며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세상의 수많은 기문이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나의 어머니를 보며 나는 진정한 강인함이 무엇인지를 매일같이 배우고 있었다. 오늘 오후에도 은희의 서재에서는 작은 모임이 열렸다. 남편의 외도로 고통받는 30대 주부, 재산을 노리는 자식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70대 할머니,
그리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40대 여성까지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졌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비슷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어머니는 거창한 강연을 하지 않으셨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눈을 한 명 한 명 마주치며 자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었다. 저도 한때는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처음 알게 된 날,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고 분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당장 달려가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고백에 모임에 참석한 여성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여러분, 분노는 뜨거운 불과 같습니다. 그 불은 상대를 태우기 전에 먼저 내 자신과 내 아이들의 손을 대게 만듭니다. 우리는 분노를 무기로 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 분노를 차가운 얼음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더욱 냉철해지고 더욱 치밀해져야 합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비밀 수첩을 꺼내 들었다. 이제 그 수첩에는 더 이상 자물쇠가 걸려있지 않았다. 여러분의 눈물은 동정을 살 수는 있지만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 냉혹한 세상에서 싸움을 이기게 하는 것은 오직 차갑고 명백한 증거뿐입니다. 오늘부터 그들이 내뱉는 모든 말, 그들이 보이는 모든 행동을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의 슬픔과 눈물을 세상에서 가장 날카롭고 예리한 칼로 만드십시오. 어머니는 이어서 무작정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어떻게 법률적인 아군을 만들고 어떻게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지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셨다. 그녀의 말에는 사람을 위로하는 따뜻함과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치는 전략가의 냉철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들에게 차를 따라주며 어머니의 모습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이야기에 절망에 빠져 있던 여성들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 다시 희망과 용기의 빛이 깃들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어머니는 모임을 마치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가장 좋은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 없이도 내가 얼마나 더 행복하고 얼마나 더 강인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내 삶으로 직접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뒤 서재에는 나와 어머니 단둘만이 남았다. 우리는 함께 찻잔을 정리했다. 창밖으로는 부드러운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지난 2년간 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진심 어린 고백을 꺼내놓았다. 어머니,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셨다. 어머니는 약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아버지를 이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자신의 슬픔과 분노, 그리고 절망을 이기신 것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기까지 이 어리석은 아들은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내 고백에 어머니는 처음으로 내가 기억하는 그 어떤 미소보다 더 깊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어 보이셨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다. 그래, 서준아, 이제야 네가 나의 진짜 아들이 되었구나. 그 순간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을 간직한 아들도 아픔을 숨기는 어머니도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동지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그녀의 수첩을 펼쳤다. 이제 그곳에는 더 이상 아버지의 죄를 기록하지 않았다. 대신 오늘 만났던 여성들의 사연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의 비밀 수첩은 이제 복수를 위한 장부가 아니라 희망을 나누는 지혜의 책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말없이 차를 마셨다. 창밖의 노을은 아름다웠고 서재 안의 침묵은 평화로웠다. 우리의 가족은 부서지고 더 작아졌다. 하지만 우리는 그 폐허 위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단단하고 더 진실하며 더 강한 새로운 성을 함께 쌓아 올리고 있었다. 나는 나의 어머니를, 나의 스승을, 나의 전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의 길고 길었던 방황이 마침내 끝났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하여 마음을 나누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